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독립 이후에 187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혼돈의 상황을 살펴봤을 거예요. 오늘은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황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870년대부터 1930년대는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이었던 시기, 그래서 그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황금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차 상품 수출 붐 때문입니다. 1870년대부터 이런 세계적으로 1차 상품 붐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그러면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요 세 나라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면서 뒤늦게 자본주의 발전에 뛰어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또 그 경쟁 대열에 참여를 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뛰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남북 전쟁을 끝내고 이런 자본주의 발전을 본격화하면서 정말 세계가 자본주의 붐이 일어난 거죠. 최근에도 2000년대에 중국이 경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1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남미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차 상품 수출 붐으로 중남미가 아주 호황을 누렸다면, 바로 이 시기에는 그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자본주의 발전에 뛰어들면서 정말 1차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정말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정말 좋았던 시기가 이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주요 수출품과 그 수출국들을 보면 일단 커피가 있죠. 커피는 아직까지도 중남미의 석유 다음으로 중남미를 두 번째 중남미의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그 커피가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도 커피가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죠. 아주 고품질의 커피들이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17세기에서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는데, 사탕수수 이게 한 지역에서 한 100년간 사탕수수를 생산하면 지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옮겨 다녀야 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카리브 국가들로 옮겨가면서 이 멕시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카리브 국가들로 옮겨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쿠바가 대표적인 사탕수수 수출 국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양모, 소고기 이런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 그 팜파스 지역에 그 많던 소고기들이 이제 수출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가 그야말로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주요 수출품으로 떠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습니다. 그 팜파스에 정말 사람보다 더 많은 소떼들이,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소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그 소를 잡아서 그냥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만 유럽에다 수출하고, 고기는 여기 있는 가우초 목동들이 그냥 등심만 먹고, 등심 안심 정도만 먹고 다 버렸던 거죠. 아니면 일부 고기를 말려서 브라질의 노예들한테 노예 시장에 노예들한테 먹으라고 팔기도 하고 이 정도였었는데, 그랬는데 이 1870년도 무렵에 오면 유럽에서의 수요도 일어나지만 냉동 기술이 발명이 되죠. 그러면서 그 버렸던 고기들을 얼려서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정말 아르헨티나는 정말 소고기가 귀중한 그런 수출 자원이 되고, 그때부터 그거 팔아서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밀듯이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나라는 구아노를 수출하는데, 구아노가 이게 뭐냐면 새똥이에요. 그 페루 앞바다가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서 그 수자원이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페루가 그 수출품 10위 중에
하나가 어분이에요. 어분이 뭐냐면 쓸데없는 고기들, 막 잡고기들 이런 거 그냥 그런 고기들은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말려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동물의 사료로 쓰는 거죠. 그게 수출품의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 의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또 물새,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다새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똥을 놓을 것이고, 근데 그 지역이 또 마치 굉장히 건조해서 그 뭐 아타카마 사막도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똥들이 쓸려 내려가지가 않고 이렇게 쌓여서 산을 이룬 거죠. 그거를 19세기 때 비료가 없을 때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 그걸 이제 비료로 사용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페루는 정말 구아노를 팔아서 19세기 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런 구아노를 채취하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노예 무역이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 계약 노동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을 쿨리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페루로 많이 건너가서 지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가 뭐 5%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계들도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일본계 중국계 합치면 약 한 1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1990년대에는 그 일본계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칠레 같은 나라는 초석인데, 이 초석은 여기 원래 보면은 독립했을 당시에 보면은 지도가 여기가 페루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볼리비아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칠레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 지역에 이 초석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리비아 땅이었는데 칠레 사람들이 가서 그걸 개발을 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초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초석도 이게 뭐로 쓰이냐면 비료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화약의 원료로도 쓰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중요한 자원이 되다 보니까 볼리비아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칠레 니들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다 개발했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붙었죠. 근데 이 볼리비아가 혼자서 칠레를 상대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원래 한 나라였던 페루하고 힘을 합쳐서 그 페루와 볼리비아 대 칠레 이렇게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가 태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끼리 싸운 전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결국은 칠레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은 칠레 땅이 돼버렸죠. 이 땅은 칠레 땅이 돼버리고, 페루도 그 남쪽에 그 땅 조금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볼리비아는 정말 내륙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칠레는 이 초석 광산을 얻으면서 정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볼리비아는 그 땅을 잃고 내륙 국가로 전락하면서 중남미에서 파라과이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버렸죠. 이 전쟁 한 번으로, 그죠?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이 에네깽인데, 멕시코는 물론 뭐 사탕수수도 많이 또 수출을 했지만 이 에네깽, 유카탄 반도에서는 이 에네깽을 많이 수출했거든요. 에네깽은 선인장의 한 종류죠, 그죠? 근데 그 에네깽에서 나오는 그 섬유질이 이 자연 성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질긴 성질의 그런 섬유질이라 그거를 이렇게 새끼 꼬듯이 이렇게 꼬아서 주로 선박에 로프로 썼던 거예요. 그 지금이야 뭐 선박의 로프들이 다 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런 것들로 쓰지만, 그런 화학 제품이 없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자연적인 제품에서 그걸 얻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막 수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무역이 늘어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박의 그런 로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네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말 유카탄 반도가 19세기 말에는 정말 부유한 그런 곳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인 노동자, 일본인 노동자들도 갔는데, 심지어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도 가서 1905년에 1033명이 거기 갔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이 강의를 처음 할 때 한국과 중남미 관계, 이민 관계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정말 아르헨티나는 소고기를 팔아서 그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럽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죠. 아르헨티나는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이 적었어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광산도 없었고 원주민 문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산이 있어서 원주민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력을 다 이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때 이제 유럽에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186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인구는 188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1857년부터 1940년 사이에 661만 명의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몰려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아르헨티나는 정말 희망의 땅이었죠. 그죠? 그래서 1914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0%가 이민자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민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온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97만 명이 와서 전체 이민자의 45%가 이탈리아에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소설의 배경이 되었죠.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그 마르코라는 소년이 자기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오지 않습니까? 마르코가 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니까 엄마가 저 안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꼬르도바로. 그리고 꼬르도바에서 또 가니까 또 꼬르도바까지 가니까 또 멘도사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또 멘도사로 가니까 또 뭐 산타페로 갔다 그래서 저 브라질 안쪽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거리가 3만 리. 우리나라는 뭐 3,000리지만 우리나라 땅보다 한 10배는 더 크니까 아르헨티나가 3만 리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 찾아 3만 리 이런 소설이 나왔을 정도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해왔었고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도 바로 이탈리아계죠.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이고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도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이고 또 마크리라는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이탈리아계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스페인계들이 한 32%로 그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프랑스계도 한 24만 명으로 한 4%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도 18만 명 한 3%,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한 18만 명 3%, 그 합치면 6% 정도가 이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폴란드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럽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서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파르디라 그러고 이 동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시케나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케나지들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스키, 무슨 스치 뭐 이런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차이콥스키처럼 스키, 무슨 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주로 그 시티에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거의 중상류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막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에서 세계적인 인물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같은 사람들도 탄생시켰죠. 그 다음에 터키에서도 한 17만 명이 이민을 오는데 한 3% 정도가 이민을 오는데 이 터키는 왜 터키냐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여권상 터키라고 되어 있어서 터키에서 왔다고 하는데 터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오스만 투르크족에서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시리아나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레바논계나 시리아계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만 간 게 아니라 중남미 다른 나라도 많이 가서 이 사람들이 또 레바논계가 페니케아인의 후손 그래서 아주 장사를 잘하잖아요. 유대인들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중남미에서 무시 못할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카를로스 슬림 같은 사람은 레바논계인데 세계 제1부자가 됐잖아요. 멕시코 최고 부자를 넘어서 한때 빌 게이츠를 제치고 한 3년인가 4년 동안 세계 제1부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레바논계, 시리아계.
뭐 대통령도 탄생시켰고요. 1990년대에 그 아르헨티나를 대표했던 그 대통령 메넴도 바로 이 시리아계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계 이민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이런 그 자원의 붐은 이민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탄생을 시켰고, 정말 아르헨티나가 이런 1차 산품을 수출을 통해서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정말 황금 시대를 누렸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187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1차 산품 수출 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